너희는 이러려고 같은 동네로 엄마 이사 오라고 한 거니? 육아랑 집안일까지 시키고, 김장시키고, 나이 일은 넘은 엄마를 무슨 종처럼 부려먹는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아니,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저희가 그런 생각으로 엄마를 대했겠어요? 그럼 너희가 언제 나를 진짜 가족으로 대했니? 엄마 정말 섭섭하네요. 그래도 우리 같은 효자, 효녀들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엄마 집에 얼마나 자주 찾아뵀는데요. 연락도 매일 하고요. 아이고, 웃기지 마라. 볼일 없을 때 안부차 연락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니? 항상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연락했으면서. 그건 왜 쏙 빼고 말해? 엄마, 그렇게 불만이시면 더 이상 연락 안 할게요. 연락 끊고 남처럼 지내요. 그럼 속이 좀 시원하세요? 그래, 그렇게 하지 뭐. 네? 엄마, 진심이세요? 응, 앞으로 명절에 안 와도 되고, 손주도 안 보여줘도 돼. 그럼 엄마는 손주 더 이상 못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손주도 어릴 때나 귀엽지. 크면 어차피 남처럼 지내는 걸 뭐. 친자식인 너희도 나한테 이러는데 내 자식도 아닌 손주를 내가 꼭 봐야 하니? 내 말대로 우리 연락 끊고 남처럼 지내자. 나도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자식들 그냥 없는 셈 칠게.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2세 임순자 씨입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2층, 낡은 주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눕는 걸 보고 있노라면 임 씨는 종종 이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사람처럼 산다는 게 이런 걸까? 지금처럼만 조용하면 뭐 더 바랄 것도 없지. 하지만 그렇게 조용한 시간이 찾아오기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임 씨는 젊은 날 말 그대로 시집살이란 게 뭔지를 뼛속까지 겪으며 살았습니다. 임 씨의 시어머니는 마치 호랑이 같았고 말 한마디에 집안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는 사람이었죠. 예, 며느리가 되면 새벽종이 울리기 전에 움직여야지. 하여튼 굶떠 가지고는 어쩌겠다는 거니? 거실 끝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임 씨는 매번 놀란 토끼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을 크게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고 말끝을 흐리는 시어머니의 눈빛에선 괜히 밉보이지 않게 처신하라는 압박이 늘 따라붙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임 씨를 처음부터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 단 하나 때문이었죠. 한 번은 명절 음식 준비를 하던 중 시어머니가 국 그릇을 부엌 바닥에 탁 내려놓으며 말하던 순간이 임 씨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친정이 어려우면 사람이라도 똑 부러져야지. 며느리라고 하나 들어온 건 맹해가지고 집안일도 하나 제대로 못하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임 씨는 칼을 들고 썰던 물을 내려놓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그런 어머니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내가 좀 참아 우리 어머니는 원래 좀 그런 분이야만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아이 둘을 안고 살던 어느 날 남편은 예고도 없이 떠나갔습니다. 마흔도 되기 전 공사장에서 일하다 떨어졌고 장례식은 서둘러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오롯이 임 씨의 몫이었죠. 울고 싶었지만 울 틈이 없었습니다. 딸과 아들, 아직 전내가 빠지지도 않은 아이들 앞에서 눈물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고 새벽엔 인근 건물 청소를 다녔습니다. 손등은 거칠게 갈라졌고 허리는 늘 뻐근하게 굳어 있었지만 아이들이 곤히 자는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곤 했죠. 그래, 얘들만 잘 자라주면 다 괜찮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결혼해서 자리 잡으면 그땐 나도 내 인생을 살면 돼. 시간이 흘러 두 자식은 제목 찾아 시집 장가갔고
다행히 별탈 없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숨을 고를 수 있게 되면서 임 씨는 비로소 조금 늦은 혼자만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늦게나마 시작된 혼자만의 삶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식사도 간단하게 제 몫만 챙겨도 되는 여유가 생겼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집에 들러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연세도 벌써 70이 넘었잖아요. 걱정돼요. 그냥 저희 동네로 이사 오시면 안 돼요? 가까우면 자주 뵐 수도 있고, 엄마 혼자 계시는 것도 덜 불안하고요. 임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 간다. 가까워질수록 멀어지는 게 가족이라잖아. 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이어갔습니다. 엄마, 무슨 그렇게까지 생각하세요? 저희가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대하겠어요? 우리 도훈이도 엄마 자주 보면 너무 좋아할 텐데요. 임 씨는 아무 대답 없이 물만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아들네 근처로 이사했다가 몇 달 못 가 울며 짐 싸고 돌아왔던 한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해줘봐야 당연한 줄만 알고 되려 안 해주면 서운해하더라. 그날 저녁 아들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무릎도 안 좋다면서요.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우리 동네로 이사 오시면 제가 챙겨드릴게요. 애들도 엄마 보고 싶어 하고. 임 씨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두 자식이 한 목소리로 걱정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죠. 얘들이 이리 말할 정도면 정말 걱정되긴 한가 보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임 씨는 살던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사는 곳의 중간쯤 되는 걸어서 각 집까지 15분 거리의 오래된 빌라의 월세집으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죠. 월세는 임 씨가, 보증금은 자식들이 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사 당일 딸이 짐 정리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로 와주셔서 진짜 좋아요. 앞으로는 자주 왕래하면서 가족끼리 더 끈끈하게 살아요. 임 씨는 그 말에 살며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말년에 외롭게 지내서 뭐 하겠니? 자식들 얼굴 하루라도 더 보면 좋지. 집은 작고 낡았지만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설렘이 있었고 가족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오래 묵은 외로움을 조금은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주말이면 손주와 공원에서 걷기도 하고 딸 가족과 외식을 하며 웃는 일도 잦아졌죠. 아들도 퇴근길에 종종 들러 엄마 얼굴 한번 보려고요라며 수박 한 통을 놓고 가기도 했죠. 그런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임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사는 것도 썩 나쁘지 않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의 진짜 속내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사 온 첫 몇 달 동안은 분명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식들은 끊임없이 손주를 맡겼고 반찬을 요구했고 집안일을 도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딸이 손주를 잠깐만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는데 한두 시간만 봐주실 수 있죠? 그래, 오늘은 시간 괜찮다. 하지만 딸의 잠깐만이라는 말은 곧 반나절만, 오늘만, 이번 주도로 점점 바뀌었고 그렇게 손주 도훈이는 임 씨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엄마, 도훈이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네. 그냥 오늘은 엄마 댁에서 재워도 되죠? 임 씨는 알겠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딸을 이해하려 했지만 어느새 임 씨가 손주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딸은 아이를 데려갈 때마다 말로만 감사하다라고 하고 돌아간 후엔 연락도 뚝 끊기는 날이 많아졌죠. 한 번은 임씨가 외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 딸이 막무가내로 손주를 맡기고 떠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들네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죠. 엄마, 승윤이 이번 주에 어린이집이 쉬거든요. 하루만 부탁드릴게요. 또 준혁아 나도 좀 쉬어야지. 가뜩이나 내 동생도 맨날 손주 맡겨서 쉬지를 못하는데 너까지 그러면 엄마는 언제 쉬라고? 제발요. 엄마, 아내도 일이 바쁘고 저도 회사 일정이 있어서요. 우리도 엄마 아니면 맡길 데가 없어요. 어머니, 너무 아가씨네 애만 봐주시는 건 차별 아니에요? 우리 승윤이는 친손주인데 당연히 더 이뻐해 주셔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조용히 임씨의 품에 손주를 안겨놓고는 급히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멸치볶음이랑 장조림 좀 해줄 수 있어요? 저번에 아내가 먹어보더니 엄마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하네요. 역시 엄마표 반찬이 최고야. 그래, 알았다. 임씨는 그날 새벽부터 일어나 멸치를 볶고 소고기를 다지고 다시마로 우린 물로 장조림 간을 마쳤습니다. 통에 정갈이 담아두자 아들이 와서 말했죠. 와, 냄새만 맡아도 벌써 배고파요. 엄마, 진짜 최고예요. 그러고는 아들은 남은 반찬을 싹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딸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한테는 반찬 안 해주고 오빠네만 반찬 챙겨줘요? 우리가 엄마 집 얼마나 자주 오는데요. 그 말에 임씨는 머쓱하게 웃으며 다음번엔 딸내 몫의 반찬까지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해주면 딸이 섭섭해하고 딸을 더 해주면 며느리가 눈치를 주는 통에 임씨가 만들어야 할 반찬은 점점 더 늘어났고 피로는 말없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중 가장 힘들었던 건 김장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딸과 며느리는 김치가 진짜 맛있다며 입을 모았고 임씨와 상의도 없이 고춧가루와 배추 몇 박스씩을 임씨의 집에 들여놨습니다. 그리고는 딸과 며느리는 웃으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작년 김치처럼 맛있게 부탁드릴게요. 참, 배추는 여기 놓고 갈게요. 엄마 김치 엄청 기대돼요. 이번에는 작년보다 더 많이 해야 해요. 아셨죠? 얘들아, 이 많은 걸 나 혼자 어떻게 다 하니? 좋기 백포기는 돼 보이는데. 엄마, 저희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어머니가 간단히 준비만 미리 해주세요. 김장 당일 정작 임씨 집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전화해보니 엄마, 이번 주말에 도훈이 데리고 시댁 다녀와야 하는 걸 깜빡했지 뭐예요. 시댁 다녀오고 김장 도와드릴게요. 뒤이어 며느리에게도 전화해보니 어머니, 제가 몸이 좀 아파서요. 죄송하지만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임씨는 그날 혼자 새벽부터 배추를 씻고 소금물에 절이고 고무장갑 끼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무릎은 퉁퉁 붓고 손목은 시큰거렸죠. 김치 냉장고에 넣을 통을 들다가 허리가 뻐근하게 젖혀졌을 때 임씨는 처음으로 입을 꾹 다물고 앉아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딸과 며느리는 김치통을 나눠 가지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엄마. 이 김치 하나면 이번 겨울은 든든하겠어요. 어머니, 이렇게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세요. 말로만 감사하다고 할 뿐 도와주지 않은 미안함은 없었고 내년엔 우리가 도울게요 같은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긴 했지만 임씨는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애들이 가까이 있으니 정말 내가 힘들 땐 도와주겠지 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임씨의 믿음은 이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집 현관문이 닫히지 않아 문을 고쳐야 할 일이 생기고 임 씨는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현관문이 자꾸 안 닫히는데 내가 한 번만 와서 봐줄래? 아, 엄마, 나 요즘 회사 일이 진짜 바빠서요. 문 같은 건 그냥 기사 불러보세요. 요즘은 전화로도 쉽게 불러요. 그래, 알았다. 임 씨는 아무 말 않고 전화를 끊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귀찮다는 듯한 말투는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무릎 통증이 심해 병원 예약을 잡아두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진아, 엄마가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좀 가줄 수 있니? 오늘요? 엄마. 미안한데 나 오전부터 할 일이 꽉 차 있어서요. 그럼 언제 시간 되니? 아, 이번 주는 바빠서 안 돼요. 엄마 혼자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택시도 잘 다니잖아요. 딸의 목소리 속엔 왜 나한테 부탁하시지? 라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임 씨는 며느리에게도 한번 연락해 봤습니다. 혜진아, 혹시 오늘 잠깐 시간 되니?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어머니 죄송한데 저도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은 혼자 다니시는 분들도 많던데 어머니는 정정하셔서 괜찮으실 거예요. 임 씨는 설마 자식들이 모두 거절할 줄은 몰랐습니다. 딸도 며느리도 아들도 한 명 정도는 시간을 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모두가 바쁘다며 외면하는 현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임 씨는 힘없이 전화를 끊고 지팡이를 짚고 무릎 보호대를 찬 뒤에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자기들 필요할 땐 아무렇지 않게 와서 부탁하면서 정작 내가 어쩌다 한 번 하는 부탁은 이렇게나 무거운 짐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 모든 일이 반복될수록 임 씨는 어느 순간 마음속 깊이 이런 생각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얘들은 나를 진짜 가족이라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걸까? 그래도 임 씨는 애써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다들 바빠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임 씨는 요즘 들어 몸이 자주 무거워졌습니다. 이곳저곳이 쑤시고 자다가도 허리를 움켜쥐며 깨곤 했죠. 낮에는 그럭저럭 버틸만 했지만 밤이면 관절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하루는 정수리를 짜르르하고 흐르는 땀이 식은땀이라는 걸 알아차리고서야 이제 정말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했죠.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식들에게 말하기가 꺼려졌습니다. 괜히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였죠. 그러던 중 임 씨의 72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딸과 아들, 사위와 며느리까지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꽂고 미역국에 잡채, 소고기 무국까지 생일상이 그럴싸하게 차려졌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딸이 먼저 잔을 들었고 아들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갖고 싶어 하던 거잖아요.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고맙다, 준혁아. 어머니, 요즘 무릎 안 좋다 하셨잖아요. 이 무릎 보호대가 유명하대요. 그래, 다들 이렇게 챙겨줘서 고마워. 그 순간 임 씨는 마음속에 작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 자식들이 이만큼 챙기려 애쓰는 것만도 감사하지. 하지만 곧 딸이 사진을 찍으며 목소리를 높였죠. 우리 같은 효자들이 어디 있어요? 엄마 집에도 자주 찾아뵙고 연락도 자주 하고 엄마 복 받으신 거예요. 이에 아들도 신나서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 같은 효자들 찾기 힘들죠? 엄마 적적하실까봐 손주도 자주 데리고 오잖아요. 솔직히 엄마가 생각하시기에도 제가 동생보다 더 낫죠? 뭐라는 거야? 오빠보단 내가 엄마 더 잘 챙기지. 임 씨는 갑자기 입맛이 싹 달아나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에휴, 오늘 같은 날도 생색내기 바쁘네. 임 씨는 속으로 쓸쓸하게 웃었지만 그래도 좋은 날이니까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떠난 뒤 임 씨는 현관에 놓인 딸의 가방을 들고 뒤따라 나섰습니다. 주차장까지 나왔으나 자식들은 보이지 않아서 어디 있나 하던 차에 주차장 안쪽에서 자식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발견했죠. 그런데 주차장에서 말이 울리며 대화 내용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아휴, 나 진짜 걱정돼. 요즘 건강도 안 좋아지셨고, 엄마가 저러다 우리한테 얹혀 살겠다고 말 나오면 어쩌지? 딸이 작게 중얼거렸고 아들은 곧장 맞장구 쳤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되지. 애들 클 때까지는 돌봐주시는 건 좋아도 같이 사는 건 좀 아니잖아. 그래도 한 동네 사는 건데, 혹시나 병원이라도 가야 하면 또 우리가 챙겨야 하잖아. 솔직히 애들 봐주시는 것도 학교 들어가면 이제 필요 없는데 엄마가 나중에 그걸로 생색내시거나 같이 살자고 하시면 어떡하지? 요양원도 미리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요양원 자리 많이 없다던데.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엄마 모시게 되면 우리 둘 중 누가 모실 거야? 솔직히 오빠가 받은 게 더 많잖아. 집도 사줬고 결혼 자금도 해주시고 엄마는 오빠가 당연히 모셔야지. 이에 아들은 발끈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너야말로 엄마가 얼마나 챙겨줬는데? 애들 봐주신 것만 해도 얼마야? 나는 용돈이라도 줬지. 너는 그냥 다 공짜로 받기만 했잖아. 자식들의 대화를 들은 임 씨는 충격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티며 벽에 등을 기댔죠. 가슴이 쿵쾅거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임 씨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은 사랑받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필요할 때만 쓰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잔혹한 진실을. 자식들의 걱정은 엄마가 아프시면 어쩌지, 엄마 건강은 괜찮으실까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엄마가 우리에게 기대면 어떡하지, 우리가 짐이 될까 바라는 자기 걱정뿐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나는 그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구나. 며칠이 지나도 그 충격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손주 돌봄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고 김장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반찬까지 싸가던 일들. 정작 자신이 몸이 아플 때는 어머니 혼자 다녀오실 수 있죠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모습들. 내가 바보였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이용만 당하고 살 거야? 임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당하고 살자.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낮에 도윤이 좀 봐줘요. 나 출장 잡혀서 일찍 나가봐야 해요. 안 돼. 네? 안 된다고 했어. 애 봐줄 사람을 구하던지 회사에 연차를 내던지 그건 너가 알아서 해.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너희는 이러려고 같은 동네로 엄마 이사 오라고 한 거니? 육아랑 집안일까지 시키고 김장시키고 나이 일은 넘은 엄마를 무슨 종처럼 부려먹는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딸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니,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저희가 그런 생각으로 엄마를 대했겠어요? 그럼 너희가 언제 나를 진짜 가족으로 대했니?
엄마 정말 서운하네요. 그래도 우리 같은 효자, 효녀들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엄마 집에 얼마나 자주 찾아뵀는데요. 연락도 매일 하고요. 아이고, 웃기지 마라. 볼일 없을 때 안부차 연락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니? 항상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연락했으면서. 그건 왜 쏙 빼고 말하니? 딸은 한숨을 내쉬더니 비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불만이시면 더 이상 연락 안 할게요. 연락 끊고 남처럼 지내요. 그럼 속이 좀 시원하세요? 그러자 임씨는 오히려 시원하게 받아쳤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지 뭐. 딸은 당황해서 목소리를 높였죠. 네? 엄마, 진심이세요? 응. 앞으로 명절에 안 와도 되고, 손주도 안 보여줘도 돼. 그럼 엄마는 손주 더 이상 못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손주도 어릴 때나 귀엽지. 크면 어차피 남처럼 지내는 걸 뭐. 친자식인 너희도 나한테 이러는데, 내 자식도 아닌 손주를 내가 꼭 봐야 하니? 내 말대로 우리 연락 끊고 남처럼 지내자. 나도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자식들 그냥 없는 셈 칠게. 그날 밤 임씨는 벽장 속에 있던 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사진 앨범, 결혼식 비디오, 손주가 유치원에서 만든 그림까지 차곡차곡 담았죠. 낡은 가방 하나에 삶의 흔적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들한테 희생했으면 할 도리는 이미 다 끝났어.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다음 날 아침 임씨는 이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죠. 어차피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에게 굳이 알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딸과 아들에게서 연락이 계속 왔지만 임씨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서너 번씩 요란하게 울리던 전화벨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임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죠. 엄마가 왜 전화를 안 받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딸 예진이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아들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이렇게 오래 연락을 받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오빠 엄마한테 연락해봤어? 나는 계속 안 받으시는데 이상하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이렇게 오래 연락 안 받은 적은 처음인데. 그날 밤 둘은 결국 걱정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 어머니 집으로 향하기로 했죠.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맘때쯤 어머니 집에서 나는 저녁 준비 소리나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둘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엄마, 계세요? 목소리를 높여 불러봐도 집안은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딸과 아들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아끼시던 장롱도, 소파도, 심지어 냉장고까지 모든 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았던 집처럼 휑하기만 했습니다. 오직 식탁 위에 깔끔하게 접힌 쪽지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딸이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펼쳤습니다. 예진, 준혁에게. 엄마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갈 거야. 더는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희 인생 잘 살렴. 나는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단 몇 줄의 글귀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딸은 쪽지를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고 아들은 멍하니 빈 집을 바라보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이게 뭐야? 진짜 이사 가신 거야?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의 신호음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보세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진짜 이사하신 거예요? 임 씨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담담하고 평온했습니다. 응, 이사했어.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려고. 이사요? 엄마, 왜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말할 필요 있었나? 어차피 너희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이잖아. 굳이 알려줄 이유가 있었나?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빼앗아 들며 다급하게 말했죠. 엄마, 어디 계신지라도 알려주세요. 우리가 찾아갈게요. 안 돼. 나는 다시는 예전처럼 너희랑 가까이 지내지 않을 거야.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임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너희랑 떨어지면서 이제야 진짜 자유가 뭔지 깨달았는데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라고? 임 씨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월세집 구할 때 너희가 준 보증금 있지? 그러는 새 집 구할 때 썼다. 딸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말도 없이. 그동안 내가 공짜로 너희 집 육아하고 살림해 준 것. 김장값에 밑반찬값. 베이비시터비까지 다 돈으로 계산하면 그것보다 몇 배는 더 나와. 오히려 내가 엄청 싸게 쳐준 거야. 너무 불만 갖지 마라. 엄마는 40년 넘게 너희를 위해서 살았어. 그러니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서 살 거야. 이제 정말로 각자 살자. 내 말대로 남처럼. 그게 서로한테 훨씬 좋을 거야.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딸과 아들은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들이 늘 당연하게 여겼던 어머니가 사라져버린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임 씨는 천안에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마당에는 상추며 고추며 작은 텃밭을 꾸몄죠. 아침이면 새소리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서두를 필요 없이 천천히 차를 마시며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에는 혼자서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적적했지만 점점 이 평화로움이 좋아졌습니다. 누구도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며 들들 볶지 않았고 누구도 자신의 시간을 빼앗아가지 않았죠. 동네 어머니들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 게이트볼을 치고 가끔 시내에 나가 영화도 보았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죠. 한편 서울에 남겨진 자식들은 어머니 없는 생활에 적응하느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딸 예지는 급하게 도윤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했고 아이가 아플 때마다 회사를 조퇴해야 했죠.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지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짜 미치겠어. 엄마가 없으니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딸이 사위에게 하소연했지만 사위 역시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 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해주시던 밑반찬들이 없어지자 며느리의 불평이 늘어났죠.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매년 명절과 어머니 생신이 되면 자식들은 어김없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화도 걸고 문자도 보내고 때로는 택배로 선물도 보냈죠. 하지만 임 씨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만나요. 정말 보고 싶어요. 어머니, 건강하시죠?
연락 좀 주세요. 걱정되어요. 엄마, 도윤이가 할머니 찾아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문자는 계속 왔지만 임 씨는 그 모든 연락을 조용히 무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마저 무뎌졌죠. 어느 늦은 가을 저녁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임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이 항상 좋은 건 아니구나.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서로에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렇게 임 씨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이어갔습니다. 자식들의 연락은 여전히 명절마다 왔지만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았죠. 오히려 그런 연락들이 올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자유로운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깊이 깨달으며 매일매일을 소중히 살아갔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새롭고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